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국회에서 나흘째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어제 통과됐는데 민주당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진상 규명과 공소 취소를 위한 당의 공식 특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당내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 공치모 간사인 이건태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대구 경부 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이 결국 이번 회기내 처리를 하기로 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아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데 정치와이에서 이번 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Y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시작된 촉법 소년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혜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내다봤는데 이거 이전보다 조금 올라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들어 첫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로 0.2%포인트 높였습니다. 이 수치는 1.8% 정도인 잠재 성장률보다 높고 1.9%로 예측한 국제통화기금 수치보다도 다소 높습니다. 한은의 이번 발표 배경엔 반도체 경기에 훈풍이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도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네. 기준금리는요 이번에 연 2.5%로 계속 동결됐어요. 이게 가계 대출과 같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강남 상구 등 집값 하락 지표들도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 발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2.5%로 동결했는데요. 지난해 5월 2.75%였던 기준금리를 2.5%로 내린 이후 6번째 동결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예상보다 개선된 경제 성장의 흐름 속에도 금융위험은 지속된다는 것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7명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 전원이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이 총재는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됐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출로 인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낮아졌지만 안심하긴 이르다고 밝혔는데요.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이 여전하다는 평가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법령을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통과시켰는데 오늘은 재판소원법을 놓고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회 상황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사법 3법 처리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제한 토론 끝에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63명, 기권 4명, 반대가 3명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표결 전에 이 법안을 두고 여야가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문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의 문제는 누적됐기 때문에 개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이나 법원의 독립이 훼손돼 정치 권력에 휘둘릴 것이라 대립했습니다. 한편 어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표결에서도 크게 충돌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이 법여권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천 후보자가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 대표로 내란을 옹호했다며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부결시키면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라 반발했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국회 상황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찬반이 더 첨예한 재판소원법이 쟁점인데요. 재판소원,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 보는 헌법소원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법원 내부 입장도 갈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사심제고 위헌 요소가 많고 소송 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은 아니며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수렴됐기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어제 아침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북한 노동당 폐막식 이후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 담화문 내용이요. 우선 한국을 동족 범주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일인 그제 북한 9차 노동당 대회가 끝났고 이를 기념한 열병식도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북한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담화도 공개가 된 건데요. 김 위원장은 한국을 동족이란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이 겉으로 보이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협력의 기회를 통해 북한 내부에 남한 문화를 유포해 왔다라는 언급도 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협감 때문인지 우리나라와 맞닿아 있는 남부 국경선을 가급적 빨리 요새화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을 중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한 정부 입장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김 위원장 입장이 오전에 나왔고요. 몇 시간 뒤에 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평화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 언사에 저자세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술밥에 배 부르냐, 이런 옛말을 들며 대화와 협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신뢰를 쌓아야 한반도에는 구조적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통일부는 북측이 호응하지 않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지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북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국제 차원에서 협상 문제로 넘어가는 양상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 핵심도 사실은 미국과의 대화 의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운을 띄웠는데요. 그러면서도 핵무력을 더 강화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핵 보유국 인정이 북한의 목표이자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갈 카드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발언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북한도 미국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속에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북한이 대화의 당사자로 지목한 미국 입장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김 위원장의 조건부 대화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KBS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를 안정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 같은 백악관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만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힌 바 있죠. 아직까지 북미 간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방중 일정에 임박해서 북미 간 접촉이 급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자, 국내 소식을 알아보면요.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서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김 의원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병기 의원의 첫 경찰 소환 조사가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고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 착수 2달여 만에 이뤄진 조사였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앞서서 모든 의혹과 음해를 해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입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준비한 상황이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는 14시간 넘게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을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아내는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들에게서 정치 헌금 3천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아내가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이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과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취업 당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어 오늘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KBS 홍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출근길 평소만큼 이동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다만 호남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정 거봉 포도 휴게소 부근과 안성 부근에 각각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이후 달래내 고개부터 이동량이 늘기 시작해 반포까지 속도 더딥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교통량 많습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성산램프 3차로에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일대 정체로 이어지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양재대로 과천 방향 구룡터널을 가기 전 화물차 전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2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해서 일대가 혼잡하고요. 강남순환로 수서 방향 봉천터널에도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끝난 미 증시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낸 것 같아요. 네,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다우와 S&P 500은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연초 대비 15.7%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 전부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서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이 두 번째는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매출보다는 AI 경쟁력에 대한 유지 전략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가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진전되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 변동성까지 키웠습니다. 지금은 상승 랠리 이후에 나타내는 기대치가 재조정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증시 어땠을까요? 예, 다우 지수만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장 중반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강보합 마감했고요. 네.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 출발한 후에 장 마감까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S&P 500은 0.5%의 낙폭, 나스닥은 1.2%대 하락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네. 3.2%나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쪽은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었고요. 0.5%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가 주가 하락이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했는데 실적이 좋았는데도 왜 주가가 하락한 걸까요? 예, 엔비디아는 매출과 순이익, 가이던스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는데요. 투자자들이 충분히 안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이유를 보게 되면 AI 경쟁 환경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실적 자체보다는 미래의 어떤 전략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특히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을 지금 재편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지금 수준의 수익성, 지배력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좀 제기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미 높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 시장이 아무래도 좋은 실적보다는 미래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런 경향이 성장주 후반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요. 결국 실적은 좋았지만 기대치를 넘지 못한 심리적 실망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금융위기 때 시장 하락을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의 위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의 구매 의무 규모가 1년 전에 161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952억 달러로 급증한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네. AI 칩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생산이나 공급망 확보에 엔비디아가 대규모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규모입니다. 이 마이클 버리는 AI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에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 재고 부담이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이어서 수요가 만약 감소하게 되면 가격과 마진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AI 수요가 지속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량의 구매 의무가 성장에 대한 기대의 증거이긴 동시에 네. 리스크 요인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과거를 보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에서 과잉 공급이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그 세 가지 하락 원인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짚어주셨거든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예,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핵 협상의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이 유가의 변동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중에 WTI 유가가 배럴당 64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다가 결국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중동의 긴장 완화는 원유 공급 증가 가능성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 유가 하락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채권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거든요. 실제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01%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선 에너지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 그리고 경기 영향 사이에서 좀 혼재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요. 어제 코스피가 6,3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네, 6,000포인트를 넘긴 지 하루 만에 6,3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3.67% 오르면서 종가 고가인 6,307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7%대나 오르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조 달러 기업이 되면서
월마트를 제치면서 시가총액 기준 세계 12위 기업이 됐습니다. 네. 11위 기업이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니까요. 어느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코스닥은 1.97% 오르면서 118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보는 숫자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닥도 2001년 이후 본 적 없는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이번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목표가 상향이 있었죠. 예, 시티가 제기한 기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24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2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 또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251조로 전망하면서 수익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을 한 겁니다. 네.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34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26년 1분기 기준 D램과 낸드 가격이 전분기 대비 100%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목표치 또한 가장 높은 17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했던 모건 스탠리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보고서를 냈어요. 네, 반도체 겨울이 온다로 시작해서 따뜻한 겨울이 온다. 그리고 반도체 더블업까지 반도체에 대해 180도 전망을 바꾼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목표가를 24만 8천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네. 주요 근거라고 언급한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시총 1조 달러 진입은 단순하게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펀더멘털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익 규모가 2027년까지 대부분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메타, 테슬라 같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글로벌 IB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가 투자 결정했네요. 예, 용인 클러스터 1기 공장 완공을 위해서 21.6조의 추가 투자를 결정한 건데요. 네. 이제 총 투자액은 31조 원입니다.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국내외 소부장 기업 50여 곳과 함께 총 투자 규모 600조 원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 대비해서 공장 규모를 1.5배 확대하면서 메모리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으로 자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전 세계 ETF 개수가 약 14,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순유입이 가장 많이 된 순서로 보게 되면 5위 안에 이머징 마켓 ETF와 MSCI 한국 ETF가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JP모건의 보고서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리레이팅 그리고 정부의 움직임으로 인한 시장의 리레이팅을 중요한 코스피 업사이드 요인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금요일 장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 좀 전망해 주시죠. 네, 야간 선물이 2.31% 크게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 시초가는 2%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매일 시장 전망을 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미국 필반 지수의 움직임과 당일 우리 시장의 반도체 섹터는 시초가 정도를 결정짓고 당일 시장의 방향성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네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 이야기가 오늘 삼성전자가 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치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말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요? 네, 어젯밤부터 강원 북부 산지에는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고 강원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에 낮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다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3일절 연휴 기다리는 분들 많으신데 비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 밤부터 3일절인 모레 새벽까지는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또한 이 모레 밤부터 제주도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해 이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 당분간 동풍이 불어와 건조특보가 유지되겠고요. 경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또한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겠습니다. 요새 낮에는 초봉같이 포근한데 그래서 그런지 기온 일교차가 큰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은 밤새 구름이 이불처럼 덮여 있어서 서울이 6.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 정도나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5도, 춘천과 대전 13, 전주와 광주 15, 대구와 부산이 11도까지 올라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 내일과 모레는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도는 초봄 날씨가 이어지며 이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어 낮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면서 하루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요즘 환절기 기온이 들쑥날쑥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 일명 공치모가 당 공식 특위 구성과 별도로 독자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특위가 발족을 했는데 모임을 유지하기로 한 이유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공치모가 만들어진 이유가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목적입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당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특위거든요. 네. 국정조사 이후에도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그리고 공치모가 만들어진 목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유지를 해야 되고요. 아, 네. 또 이 당에서 특위를 만들고 국조를 이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저희로서는 정말 환영하고 또 저희 공치모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치모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정조사 논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치모에서 당의 요청을 드렸고 당에서 그걸 받아서 특위도 만들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해서 저희는 아주 환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특위 활동을 공치모는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국정조사와 특위를 지원하고 네. 도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그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할 건데 예. 공소 취소까지는 모임을 유지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왜 일부 의원들은 모임을 탈퇴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 공치모가 제가 만들 때 네. 민주당 의원 전원한테 친전을 보내서 가입을 받았거든요. 예. 들어오시는 것도 자율이고 네. 또 탈퇴하시는 것도 자율이라서 어저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저희들이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예. 그 탈퇴 문제에 대해서는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예. 탈퇴도 자율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의사를 그렇게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모임에 계속 남아 있는 의원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원래 이제 23일 출범식을 할 때 105분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페이스북에 이제 탈퇴하셔야겠다고 의사를 쓰신 분이 지금까지 4분인가 5분인가 그렇죠. 네. 그 외에는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모임 유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요. 예.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뭐 친명 세력 그대로 유지하려는 거다. 그걸 자인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모임은 이제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고 예. 또 조작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은 조작기소다. 조작기소된 사건은 폐기돼야 된다. 그 방법은 형사법에 나와 있는 공소취소이다. 또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은 우리처럼 헌법에 형사불소추특권 규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인가 미국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 공소취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도 당선되기 전에 공소 제기된 게 있었어요. 네. 당선되니까 다 취소했거든요. 그것은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뽑혔는데 네. 이분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원수로서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취소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네. 광역시도를 제가 8군데를 순회 기자회견을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국정조사하고 공소취소를 요구했죠. 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조작기소의 진술 증거 정황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걸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예. 조작기소에 대한 검증을 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일으키고 이런 할 때가 됐는데 이 국정조사나 공소취소 요구는 당 지도부가 결심해서 추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추동하기 위해서 추동체가 필요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전원한테 친전을 보내서 이런 지지의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입하실 분 가입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105분이 가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루 이틀 만에 어느 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네. 그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히스토리를 가지고 추진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105분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의 65%예요. 네. 이게 어떻게 개파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목표로 보나 그간 히스토리로 보나 네. 가입한 인원으로 보나 이것은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를 취소하기 위한 순수한 모임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면면을 보면 친명이라고 분리되지 않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청와대에서 이제 메시지가 나와서 이걸 갖고도 좀 해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 또 앞서서는 뭐 이규현 홍보수석의 또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당 특위가 확대 개편해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모임을 계속하는 필요가 있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홍보수석의 그런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권은 저희는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 이제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의 권한을 오용 남용해서 정적주기 수사하고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군을 동해서 내란까지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으로 하더라도 그 검찰 독재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재명 대통령님이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 대통령님 본인의 일이니까 대통령님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대통령실이 이걸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특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특위는 일단 국정조사 추진을 당면한 이제 목표라고 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궁금한 게 그럼 국정조사는 언제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추진은 당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님이 결정하시고 추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저희 공치모 대표, 상임 대표 저 이렇게 운영진들이 네.
한병도 원내대표님을 뵙고 이 문제를 협의를 깊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님이 일정이나 또 우리 특위에 같이 하실 분들은 인선 그런 분들은 본인이 결정해서 발표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부분을 일정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려운데 네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저희는 원내대표께 최대한 신속히 빨리 추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한병도 원내대표가 원하시면 저희는 그 특위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 공소 취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이제 대장동 백형도 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 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사건 이 정도일까요?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사건이 총 공소사실이 8개입니다. 네. 8개를 다 할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할지 그것도 이제 한병도 우리 특위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네.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건 이제 1심에서 5분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났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그게 국정원의 자료를 폐기 지시했다라고 기소가 됐는데 국정원은 폐기한 적 없다. 그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조작 기소한 거거든요. 그런 사건들은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구체적인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네.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기소돼 있는 8건 사건 전부가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이제 다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긴 한데 국정조사 시간이 한정돼 있고 예. 그래서 좀 범위를 좁혀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님 사건 8개 공소사실 중에 일부 그리고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거기에 뭐 한두 건을 더 더할지는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어제 이제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됐는데 이게 막판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 합니다. 아니 그 수정을 그렇게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이렇게 하는 게 온당하냐, 적절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께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그 이후에 본회의 직전에 의총에서 수정이 되는 것은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법사위 단계에서 지도부하고 또는 의원들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네. 법사위 통과되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법사위 통과되면 그대로 본회의로 통과되는 그런 게 바람직한데 이번 의총에서는 이제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법사위 통과한 안에 대해서도 계속 걱정하는 좀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지도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좀 수정을 더 하자라고 했고 네. 다수 의견이 그에서 동의해가지고 결국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법사위에서는 조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보면 김용민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은 아예 지금 예. 표결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하게 좀 반대 의사를 나타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의원님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참여를 하지 않으신 모양인데 두 분이 네. 참여를 안 했을 때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참여하셨겠죠. 근데 충분히 이제 그 정족수가 채워진다고 판단해서 예. 본인들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로서 법사위 통과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수정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법사위가 저렇게 나오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법사위 입장에서는 예.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 열어가지고 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법으로 좀 좁히고 또 일부 조항들도 수정했지만 여전히 위헌성 논란도 있고요. 또 의도라는 걸 어떻게 과연 입증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도 위헌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주장하는 저 논거들은 네. 다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이기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도 사법개혁법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대법원이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막 해가지고 예. 그때도 사법개혁법이 통과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네. 다른 곳은 다 개혁이 되고 있는데 법원의 사법개혁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개혁 기회는 놓치게 될 겁니다. 네. 법왜곡죄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네. 법왜곡죄는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유럽의 선진국들이죠. 인권 선진국들이죠. 네. 여기서 시행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 법 왜곡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규정이 추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독일법은 더 추상적입니다. 독일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한 자. 법을 왜곡한 자가 구성조건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선진국인 독일은 합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통과된 구성요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직무유기죄, 직무를 유기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무를 유기한 자는 또 그렇게 보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래도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을 추상적이다라고 해서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이번에 이제 법사위 통과안과 수정안 간의 차이점은 네. 법사위 통과안은 모든 사건에 관해서 적용하는 건데 네. 수정안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차이점이고 그 이후로 이제 적용 구속 요건과 관련해서는 뭐 좀 더 엄격하게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구속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만든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도 말씀하셨는데 네. 의도는 그렇게 이제 부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비판할 대목이 아니고요. 예.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중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씀으로써 한 번 더 엄격하게 만든 겁니다. 네. 아는 거 고의만 있으면 처벌할 수도 있는데 플러스에서 고의 플러스 의도까지 있어야 처벌하는 걸로 했는 한 취지의 의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의도를 넣은 것이 지금 이 법 왜곡죄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반영해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지금 필리버스터가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법 3법이 굉장히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그렇고요. 서로 이제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민생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활동 종료일이 이제 2주도 안 남은 상황이고 한 상황에서 사법 3법 이번에 꼭 했어야 되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또 이번에 밀리면 예. 결국 대법원의 의도대로 이번에도 사법개혁 못할 겁니다. 그렇게 늘 그런 식으로 뭔가 명분을 찾아가지고 밀고 밀어가지고 무산시켰거든요. 예. 이번에는 네. 이 사법개혁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제가 사개특위 그 간사로서 대법관 징역법을 만들었고 네. 법왜곡죄법은 제가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네.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꼭 통과시켜야 되고요. 네. 개혁은 개혁대로 하고 네. 민생은 민생대로 하고 양쪽 다 해야 되는 것이지 민생을 하기 위해서 개혁을 후퇴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얘기를 꺼내서 지금 특위가 지금 안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지금 직권상정으로 해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받아들이시나요? 특위의 시한이 저는 3월 8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네. 외교 문제하고 통상 문제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여야 불문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말로는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발목 잡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3월 8일까지 시한이 정해진 특위가 저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의장께서 직권상정할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우리 정부에 항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통상을 책임지고 있는 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걱정과 우려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3월 8일 안에 네.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예. 90여일 앞으로 다가와서요. 일단 그 인천 개항을이 민주당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출마 의사 확실히 표명을 하고 있고 예. 송영길 전 대표도 뭐 의사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략공천위원회가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은 전략공천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항을 같은 경우에는 공천 문제 어떻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건 정말 너무 예민하고 너무 고려 사항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게 평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아는 정보도 많지 않고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어쨌든 두 분이 개항을 해서 경선을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네. 당에서 네네. 잘 조율하고 교통 정리를 해서 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송 전 대표의 복당 절차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곧 나올 거 아니야라고 일반적으로 기대를 하는데 아직 복당이 확정됐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요. 혹시 뭐 당내 어저께 중앙당 복당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 최고위에 안건으로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고위에 올라가면 네. 오늘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 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지역 통합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는데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상정을 안 했잖아요. 그 예.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경론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최근의 보도는 일단은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돼야 된다고 보시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희 정부는 이제 5국 3특 체제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게 집중돼 있으니까 예. 이게 국가의 균형 발전을 막고 있고 근본적인 국가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시도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시도 통합이 되려면 해당 시도에서 통합을 원해야 됩니다. 네. 중앙에서 원하지도 않는 통합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도의회의 의결 또 시도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의 입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는 그게 다 지역에서도 다 원한다고 방향을 정해가지고 네. 추진이 잘 됐는데 네네. 지금 대구 경북은 국힘당 내에서 찬반이 갈려가지고 진통이 있었죠. 그런데 네. 어제 보니까 이제 국힘당의 의원들이 뭐 투표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국힘당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네네. 대구 경북 통합법도 신속히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공교롭게 오늘 또 정청래 대표가 현장 최고위를 대구에서 한다고 해서 예. 자연스럽게 언론에서는 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게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인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구 시장이 이제 저희로서는 참 어려운 지역이죠. 근데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 시민들로부터 또 인기가 있고 민심을 얻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후보군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당원들과 당에서는 김부겸 총리께 좀 출마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김부겸 총리께서
이 짐을 떠 안으실지 않으실지 짐이라고 의원님도 생각은 하시군요. 워낙 험지라서. 예, 당을 위해서 네. 기여를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번에 어떤 여론 흐름을 봤을 때는 좀 경쟁 이길 가능성 승산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다른 때에 비해서 승산이 있고 선거는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론 조사 도 있지만 네네.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네. 않았습니까? 지금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주의 또 중도 확장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대구 지역도 굉장히 여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이제 6월 선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운전학원에 등록한 김성현님은 드디어 장롱 면허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5일장이 열리는 양양으로 향한다는데요. 1시간 거리의 양양까지 망설임이 20년을 붙잡았습니다. 망설임을 설레임으로 바꾸는 힘이 되었다는 평생교육 이용권.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LLL 카드.kr과 상담센터 1600-3005를 이용해주세요. 국가지자체 평생교육 이용권. 교육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오늘 사연은 혜수님이 보내주셨네요.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이 많아지고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저에겐 여전히 이동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있는 차량을 대여 했는데요. 집 주차장에서 여행지 주차장까지 한 번에 도착.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동이 불편했을 땐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즐거움만 남은 여행이었네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남쪽 해상을 저기압이 지나면서 현재 남부와 제주에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이들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오늘 1cm 정도, 그리고 내일 밤과 모레 사이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걸로 보여집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 안개도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면서 짙게 낄 것으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낮부터 맑아지겠고요. 동풍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방 오늘 밤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 강릉 8도로 이 동풍권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요. 대전 13, 전주 14도 등 7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의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유지 내지는 확대될 수 있고 또 바람도 약간 강해서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에 물결이 높겠고 경남권 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 너울이 높아서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정치와의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법 왜곡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뭐 표결에 불참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찬성이 163, 반대 3, 기권 4시였어요. 그래서 봤더니 불참한 분 가운데 일단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이시고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해왔던 말들을 발언들을 보면은 뭐 이게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박상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의총에서도 계속 반대해 왔어요. 이 법이. 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경찰에게만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게 되는. 안 그래도 지금 검찰도 없어지고 경찰이 힘이 세졌는데 그럼 법 왜곡죄를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되면은 판사 불러다가 수사하고 검사 불러다가 수사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부작용들 그리고 그 조항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뭐 1조, 3조 이게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당히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돼?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를 떠나가지고 소신이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추미애, 김용민 이 두 분은 이제 이게 막판에 법사위 통과된 게 막판에 당에서 지금 바꾼 거잖아요. 수정을 했잖아요. 뭐 불만인데 뭐 불만 가질 수도 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고 당에서 또 고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과까지 했어요. 사실 요즘 사과를 많이 하시네요. 정청래 대표가 여기저기. 예. 그래서 또 어느 정도는 당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 법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시죠.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법률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처벌을 하는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에 처벌한다. 근데 그 의도를 그러면 어떻게 알 것이냐. 이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도 약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뭐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리버스터 외에는 딱히 마땅한 그 수단이 없잖아요. 없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반대했다는 게 그게 오히려 메시지가 되는 거죠. 사실 국힘이 지금 필버를 하는 거는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뭐 사실 그것 외에는 또 방법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하루에 한 건씩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다렸다 한 건씩 처리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뭐 대법관 증언까지야 뭐 시간을 두고 하는 거니까 좀 그렇다고 쳐도 법 왜곡이라는 게 지금 뭐 김준일 평론가 말씀 주셨지만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심증의 원칙이잖아요. 너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 의도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추미애 김용민 의원이 왜 우리 법에 손을 대 이거잖아요. 형사 사건으로만 이제 네. 한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반대한 건데 저는 그 부분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헌적. 그러면 그 사건에는 어떻게 명확성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되고 물론 과정에서 이제 대법 그 법원의 그 의견도 좀 들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2월 안에 처리해 놓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괜히 이런 법안 처리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이참에 다 처리해 놓고 우리가 3월부터 지선정국으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어쨌든 참 두고두고 저는 이 법에 대한 후과는 클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한번 시행되고 나면 약간 불가역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론이나 수기 과정 없이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온당한지 전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진짜. 네. 네. 어제 또 보면은 그 방미통이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이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돼 있는데 여당이 또 부결했다. 뒤통수 쳤다라고 하는데 뒤통수 친 건가 이건 어떤 상황인 건가요? 김준성 의원님. 뭐 뒤통수인지 아닌지는 앞통수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이게 민주당에서 당론 표결한 건 아닌 건가요? 당론 표결 아니고 자유투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당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네네. 뭐 이전에도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때도 뭐 인권위원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부결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적격자들이 많이 올라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조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개별 투표, 자유 투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차예요. 이제 8개월 넘어서 이제 9개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최근에 그 언론 보도 따르면은 공공기관 7개 중에 1개가 비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수선해요, 사실. 지금 뭐 기획예산처 장관도 없고 뭐 안 됐지만은 통과에 통과 못했지만은 뭐 이런 상황이에요. 방미통위도 이건 특히 합의제 기구잖아요. 맞아요. 합의제 기구고 이미 법원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5인 체제였는데 그때 2인이 결정한 거는 다 위법이다라고 해서 다 무효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성원을 채워가지고 지금 7인 체제로 바꿨으면은 최소한 4명 이상을 채워가지고 이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결격 사유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국힘에서 추천한 분이 이분이 이제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홍보수석실에 있었고 지금은 뭐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이게 그럼 결격 사유가 있느냐 윤리적으로 아니면은 뭐 직무를 수행 못할 정도로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조금 이거 계속 그러면 마비돼 있는 방미통이 마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하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정말 그 정당의 이 어떤 합의라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조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신들의 당의 몫으로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이 합의해서 그 사람을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위법 사항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거는 뭐 도저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무슨 약간 우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당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우파 세력들 쪽에서는 탄핵 전에 많이 변호했어요. 사실 그거는 왜냐하면 탄핵 결정까지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뭐 삼아서 내란 세력이라고 운운하면서 최소한 저는 이거는 당론으로 상대 당을 그러면 그 추천 후보도 우리가 해주고 그럼 우리 당 후보도 상대가 이렇게 당론으로 좀 합의해주고 이런 게 사실 정치의 관행이고 문화였는데 이걸 다 깨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치 민주당의 허들을 통과해야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줘야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당의 정체성과 문화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허들을 제시하고 그 허들을 넘어라 얘기하면은 정당의 합의라는 건 무산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제는 매우 참 실망스럽고 또 정당이 이런 식의 그 원내들의 물밑 교섭조차도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정당 정치는 어떻게 구현되겠습니까? 지금 또 뜨거워진 안이죠. 그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이요. 아유 며칠 동안 보니까 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 대구 경북 의원들이 표결로 해서 회기내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좀 보도를 찾아보니까 뭐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되면 뭐 탈당 얘기도 나오고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일부 경북 지역 의원들이 좀 반대 의사는 있지만 이제 확실하게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민주당과 얘기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맞는 거죠? 될 거예요. 전 네.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들여다보면은 좀 애매한 점이 그러니까 이게 대구와 이제 경북을 합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구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집중된 도시고 좀 활성화돼 있지만 경북 북부에 가면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앞으로 우리가 대구 중심의 흡수 통합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사실 대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시군 의원 그러니까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인구는 적고 이제 그 저쪽에 분산돼 있는 그런 소외 지역 쪽에서는 이제 인원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시군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저 안동이라든가 저 경북 내륙 쪽으로 들어간 쪽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소외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들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에서 하시는 분들과 약간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통합은 될 걸로 보고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이 이제 한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치열하죠. 지금도 치열한데 이 한 자리에 몰리면 제가 보기에 20명 이상 후보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건 뭐 전남 그 광주와는 또 다른 양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거론되는 분, 뭐 또 나오겠다고 하신 분 보니까 대구시장은 한 5분, 그다음에 이진수 전 반통위원장까지 얘기가 있고 경북도지사는 뭐 이철우 지사를 포함해서 한 4명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 당내 경선 국민의힘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그 얘기 잠깐 뒤에 하고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아니죠. 2023년에 이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도 됐고 그러면서 이거가 논의가 나온 거는 벌써 한 3, 4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 절차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에서 좀 더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대구시의회에서는 좀 쉽게 통과가 됐고 근데 경북도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약간 걸려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대통령이 5극 3특을 얘기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급물살을 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좀 이재명 대통령 손바닥 위에서 다 놀고 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판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가 다 보여요. 저는 큰 틀에서 이제 좀 합쳐가지고 좀 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지역이 좀 수도권과 대항도 하고 좀 단위를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찬성이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 국힘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지금 다 지리멸렬하게 해서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김태흠 충남지사하고 이장호 대전시장이 주도해서 먼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 근데 지금 최근에 대전시의회랑 충남도의회에서 통합 반대 성명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게 끌려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도 뭐 있었던 반대 의견을 막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데 꼴이 웃기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슈 주도권이 완전히 지금 민주당한테 다 간 거 아니냐.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조차도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그냥 그 선거가 아니면 무난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선거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대로 우리가 너무 끌려간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슈 주도권을 좀 약간 상실한 건 맞아요. 근데 원래 이슈 주도권을 상실하면은 견인차와 견인되는 차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안 좋은 모습이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처지예요. 근데 결국은 끌려가듯이 이 법안 또 합의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TK에서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될 만한 지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그래요. 이게 근데 대통령 그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 합의해서 오세요. 그 서두르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한마디로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대국 민심도 흔들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이 이제 법사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신동욱 의원이 민주당의 이관계에 걸렸죠. 네, 그 이관계가 한 이틀 정도 이관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국힘은 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이관계라는 게 결국은 본인들이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본인들이 지금 이해관계에 따라서 했잖아요. 그 이제 유불리를 좀 왜 이렇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는지 그걸 말씀드리면은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이거 안 됐네. 그러면 합의하고 오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대구시의회는 그럼 누가 움직였냐? 이제 뭐 국힘 쪽이나 그 TK 쪽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시의회 의장이 추경호 의원 지역구에 계신 분이고 추경호 의원을 좀 많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합하는 것보다 현재 대구시만으로 대구 경북 따로 하는 데 있어서 대구시장에 나오는 게 추경호 의원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통합은 그러니까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여론조사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추경호 의원이 좀 더 잘 나오고 주호영이 조금 덜 나와요. 그런데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북 쪽이나 이쪽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더 정치도 오래 하고 했잖아요. 통합하면은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이게 지금 막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합치면 이제 이철우 지사가 또 이제 여기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자기들끼리 이제 막 싸우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다들 흐뭇하게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네. 경선 얘기 아까 잠깐 꺼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이 대구 경북 통합시장 엄청나게 엄청나죠. 치열해지겠는데요. 치열하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자리가 많이 없고 그러니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 자꾸 이제 축소돼서 뭐 장동혁 대표도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자신의 이제 승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정도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렵다는 천천히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예. 다른 지역은 어렵다는 사실 얘기를 방증하는 건데 네. 근데 TK는 뭐 이건 뭐 그냥 안방이니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원은 많고 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이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018년에 지방선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7개 광역 지자체 그렇죠. 중에 TK 2석만 가져갔었어요. 그때 이제 그땐 자유한국당이죠. 그리고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이제 되기는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만약에 TK가 통합되고 광주 전남도 통합되면 아마 17개가 아니라 15개가 될 것 같아요. 대전 충남은 될지 안 될지 좀 부정적으로 봐.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15개 중에 한 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한 개. 근데 그 한 개도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을 계속 꺼내들면서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보니까 여기도 우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김부겸 제가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김부겸 전 총리랑 이제 최근에 연락하신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정치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나를 대구시장에 나오게 하려면은 극진히 대접해라. 대통령이 전화해라. 뭐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근데 안 나오겠다. 내가 왜 나와? 지금 양평에 전원주택 짓고 지금 유유자적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약간 현실 정치랑 거리를 두고 있는데 네네. 나올 가능성이 저는 한 51% 된다고 봅니다. 이제 51%요? 저는 매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볼 만하다. 할까요? 적극적으로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꽃가마 태워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뭐 저는 승산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MBS 조사 그 이제 어제 발표된 거 지금 뭐 일파만파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그거 물어봤어요.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아니면은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야 된다. 전국으로 보면은 여당 지지가 53, 야당 지지가 34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구 경북은 지금 정당 지지율은 동률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 31, 야당 지지 46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상 지금 국힘에 실망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막상 투표장 가면 또 국힘 찍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나마. 그러니까 저는 김부겸 의원도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서사는 그렇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지금 사실 그 뭐 잃은 감은 있지만 다음 그런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보면 뭐 정청래, 그다음에 합당한다면 조국, 지금 뭐 그다음에 김민석 정도죠. 근데 김부겸이 만일 이번에 나갔다 떨어졌다. 그래도 저는 그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거예요. 그럼 서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김부겸 의원도 마지막 이제 총알이 한 발 남은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단 한 발의 탄환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저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조금 길게 보고 그러면 3년 반 정도만 기다리면 이제 대선 전국으로 갈 텐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서 만일 다음에 원내라도 어떻게든 진입을 하면은 대구 경북에 대한 그런 그 본인의 서사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일 당이 이렇게 읍소하고 부탁하면 저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잠깐 여론조사 개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3일부터 25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2분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공개한 전국 단위 지표조사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지도부도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미 대구에 가 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또 서문시장 간다고 해서 이래저래 지금 대구가 굉장히 많은 카메라와 우리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대구 행보요. 일단 뭐 이런 비교하면 너무 얄팍할까요? 장동혁 전 대표가 갔을 땐 좀 썰렁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좀 뜨거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인위적으로 연출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네. 장 대표가 지난번 갔는 날이 장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시장은 장날에 가야 좀 북적여요. 그리고 장날에 네. 그건 잘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네. 사전에 그래서 일정 기획할 때 장날에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몰리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날 효과가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른바 이제 위드훈이 쪽에서 굉장히 인원이 많이 동원될 거예요. 지금 뭐 서문시장 돈줄 내주자고 지금 막 위드훈이 쪽에서 캠페인도 하고 막 이러는 모양인데 그렇게 가면은 인위적인 세는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지만 인위적인 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이 어쨌든 마지막에 투표할 때는 전략적 선택을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일 이번에 이제 저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연출이 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붐업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착시 효과일 거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에 대한 대구의 정서는 아직도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탄핵은 안 됐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아직도 비토 정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오늘 뭐 이미지는 연출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거나 바뀔 건 없지 않나 봅니다. 어제 김석기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앞장서서 탄핵을 가결시키면서 대통령이 파면됐고 결국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한 전 대표는 TK 지역에서 출마 선언할 게 아니라 백의종군하며 나라를 지키겠다 선언을 해라.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폭발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뭐 당내 내부에서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 예전에 2016년에 이제 그 앞에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대승할 거라는 예상을 했다가 완전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옥새 들고 나르자.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 이게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뭐 정부도 견제하고 이재명 정부 실정도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한동훈도 꼴보기 그러니까 장동혁도 꼴보기 싫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국의 위드훈이가 쫙 오겠죠. 그러니까 그림은 잘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게 서문시장이 그림이 사실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1층도 있고 2층도 있으면은 2층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쫙 이 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카메라 샷까지 지금 분석하시는. 예, 근데 부감샷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위에서 쫙 운지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장도혁 대표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클로즈업해서 찍었어요. 마치 되게 많이 온 것처럼. 딱 보면 알거든요, 선수들은. 그리고 그때 장도혁 대표 갔을 때 그 시장 상인이 국수 먹으면서 누가 당대표시더라?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썰렁한 거를 한동훈 대표도 아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건데 네네. 그렇다고 대구의 민심이 한동훈으로 싹 쏠리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좀 관망하고 있다, 대구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보도에서 자꾸 대구의 보궐로 나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의혹은 넘치겠지만 부산 북값 얘기도 지금 사실 나와요. 부산 북값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저는 제가 보기에 물론 김석기 의원이 그 얘기는 사실 한 전 대표한테 부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당을 떠난 사람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내라 배나라 그거 하는 거 좀 웃기는 얘기긴 해요. 당을 떠나는 사람이고 제명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뭐냐면 저는 김석기 의원 한편에는 약간 충정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당신이 좀 헌신하고 그다음에 좀 휴지기를 갖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의 상징 자본을 좀 이렇게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이제 이게 현실적인 선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겠지만 근데 지금 저는
한 전 대표가 지금 말을 아끼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대진표를 볼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굴 짤인지 이게 내가 사지인지 생지인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진표를 보고 할 텐데 근데 3자 구도밖에 당연히 국민의힘도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대진표도 봐야 저는 한 전 대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구다, 부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이거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네. 전략적 모호성을 지금은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아예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한동안 당선 못하게 우리 전략 세워서 막겠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럼 먼저 내가 여기 나가겠다. 라고 이제 말을 이미 뱉어놓으면은 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거기에 맞춤형으로 자객을 보내든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안 승기게 할 수도 있어요, 선거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4월 30일까지 사퇴를 해야지 올해 보궐선거가 생기고 그 5월 4일 국회의원은 5월 4일까지 사퇴할 수 있거든요. 30일 전이니까. 네. 그러면 5월 1일부터 4일까지 사퇴하면 내년에 보궐선거가 생겨요. 물론 윤리적으로 욕 많이 먹어 지역에서는. 그런데 원천 봉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히려 모호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한 대표도 위해서도 낫죠. 그러니까. 네. 아 진짜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끝까지. 네. 지금 그리고 좀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의해서 안철수 의원까지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 그 농지 의혹에 의해서 공금 부정 사용, 통일교 유착 의혹까지 막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오 시장을 좀 약간 도와주는 거죠. 정원호 구청장을 이제 저격하면서 네. 정원호 구청장이 사실 대통령이 픽한 것 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시장에 출마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어를 쌓거나 그런 실적을 보이거나 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진영을 떠나서 정원호 구청장이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그 성동의 신화라는 게 그게 사실은 이명박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이제 그렇게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시멘트 회사를 내보내고 그러면서 인프라를 깔아놨기 때문에 성동 그 핫한 정말 핫한 플레이스가 된 건데 네. 마치 그게 그 행정의 치적의 산물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모든 것은 과정과 축적의 시간이 있는 다음에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 마치 그게 정원호 구청장의 치적인 것처럼. 근데 성동구 하나 그렇게 했다고 서울시라는 건 단위가 클래스가 다른데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대통령이 한번 거명하는 순간 갑자기 여권에서 가장 이제 경쟁력 있는 주자로 부각이 되는데 허상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그렇게 원래 수면 위로 올라가면요 검증하고 터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재섭과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오 시장에게 좀 도움이 되고 잠재적 경쟁력을 좀 도와주는 그런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뭐 이 광역자치단체장 면접 이제 끝났잖아요. 네. 아직 그 기간이 남아 있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유력한가요, 민주당에서? 유력해졌죠. 뭐 이 수치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론조사 보면은 당내 그 민주지당의 적합도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이제 반론 성격상 얘기를 하면은 네. 2022년에 이제 국민의힘이 싹 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59, 송영길 시장 후보가 39 그래서 그게 그 기초단체장, 구청장들한테도 득표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쓸려 나갔어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 유일하게 재선 구청 지금은 이제 3선이지만 어쨌든 재선을 하는 민주당에 재선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로 성동구가 사실은 굉장히 부촌이 돼 버려 가지고 여기가 약간 보수가 유리한 데에도 불구하고 정원으로 다시 찍어줬다라고 하는 거는 급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을 잘한다라고 그 지역 구민과 보수 유권자들한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본격적인 검증 때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본인이 다 반박은 했거든요. 예를 네. 들면은 0살 때와 2살 때 이제 조부가 땅을 여수에 있는 땅을 이제 증여를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맹지고 그래서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건 농지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 여수하고 성동구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힐링센터 만들었는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서울의 지자체가 지역에 맺어가지고 거기 가면 할인도 해주고 뭐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또 입지도 결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혹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무리수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이런 류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1심 결과 나왔을 때
그때 뭐 국민이 뭐 아, 잘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네. 올렸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했어요. 예. 이게 지금 만족스럽냐 그러면서 당권 아니 그 서울시장 후보 네. 이제 경쟁자들이 네. 민주당에서 당내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간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치와의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의 2부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 여론조사 파장이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아요. 온갖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 거론이 될 정도인데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5%, 근데 국민의힘이 17%였고요. 이게 보니까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된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8월 1주차 때 국민의힘이 16%였는데 그 다음으로 낮은 수치더라고요. 특히 눈에 띈 게 TK에서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똑같이 28%를 기록을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여론조사 굉장히 파장이 크죠? 충격적으로 보죠. 충격적으로. 물론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뭐 이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추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데 10단위를 찍었다는 거. 이거는 사실 시각적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2, 30 그러면은 뭐 박스권에 갇혔다는 표현을 상용화처럼 쓰는데 이건 박스권을 탈출했는데 이건 박스권 이탈한 거잖아요. 완전히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라 충격적이죠.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건 경천 동지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해주는 충격파는 큰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은 지금 중진들에게 얘기도 듣고 이렇게 고언을 듣는데 장 대표의 생각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고정 지지층을 최대한 확립하는 그런 좀 코어 전략을 쓰고 그래서 굳힌 다음에 좀 뻗자. 언젠간 뻗어야 돼요. 그런데 요 시기를 조금 더 가지고 뻗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장 대표는 자신만의 타임라인이 있으니까 이걸 안 바꾸는데 근데 이게 그 20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그나마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지금은 이게 10단위로 내려온 어쨌든 MBS 조사는 또 공신력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당에서는 이제는 위기감을 느껴야 될 때가 아니라는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만났을 때도 지금 당 노선 문제나 지방선거 문제들이 이제 거론이 됐고 상당히 2시간 정도 논의가 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이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의원총회 해서 끝장 토론하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지도부에서는 요거 지금 국회 본회의 끝날 때까지는 여기 필리버스터랑에 집중해야 된다 좀 이런 입장인데 이게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필버 정국이라는 게 원래 이제 야당의 좀 결속력과 대오를 강화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장 대표를 흔드는 얘기들은 좀 덜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의총에서는 위기의식 공유는 대단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격론이 오고 갈 거로 생각하는데 장 대표가 이제까지는 조금 자신의 타임라인으로 가겠다고 굳힌 생각을 했지만 그 의원들의 얘기가 조금 이제는 사실 106명 가운데서 4분의 3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변화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너무 높아요. 예, 물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80%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때까지 대통령의 장악력 갈수록 높아지겠죠. 그렇죠. 일단 이게 국민의힘이 구조적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거는 국민의힘 분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지느냐. 어떻게 지느냐 그리고 이제 미래의 씨앗을 남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은 지금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를 들면 보통은 그 기준을 50% 밑으로 떨어지면은 야당이 해볼 만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조사마다 조금 다르진 방식이 다르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MBS 조사 67 나왔잖아요. 이게 67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이 정도 지금 비슷한 시기에 역대 대통령 중에 예전에 이제 MBS는 없었으니까 한국 갤럽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 3위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은 이거보다 높았던 사람이 YS 김영삼하고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밖에 없어요. 문재인밖에. YS는 뭐 했냐. 하나회 척결하고 막 그러면서 국민적 지지가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완전 지지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없어요. 나머지는 다 50%나 뭐 40%대 막 노무현 대통령 30%, 이명박 20%대 이랬는데 지금 67 중후반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선거를 야당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인데다가 탄핵당하고 사실은 1년 만에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자당이 배출했는데 그거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일단은 투표율 얘기를 하는데 투표율이 지금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우리나라가 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조금씩 조정은 되는데 그래서 2002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48.9%였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54.5, 2014년에 56.8, 2018년에 60.2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 그런데 2022년에 50.9로 거의 10%포인트가 빠졌어요. 2018년에 비해서. 60.2에서 50.9로. 근데 왜 그랬느냐. 그때는 대선에서 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안 나와버렸어요. 투표장에.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거는 50% 언저리거나 밑으로 떨어지면은 국힘도 해볼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2018년 분위기냐 2022년 분위기냐는 제가 되묻고 싶어요. 저는 60% 찍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요? 네. 투표율. 국힘은 어게인 2018이에요. 문제는 저도 잘 져야 되는데 지금은 답이 없어요. 윤어게인으로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저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다. 지지층 결집을 얘기를 하는데 지지층 윤어게인 결집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지금 지지층 결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어게인 세력 거기에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장 대표는 빅텐트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보수의 재구성을 하겠다 윤석열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지지층도 끌어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작은 세력도 들어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로. 그래 본인이 약간 오너 의식을 갖고 이 당을 좀 재구성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들어오고 내가 미래로 나아갈 텐데 그거까지도 내가 하지. 그러니까 장 대표는 모든 걸 좀 아우르겠다고는 전략인데 이 전략이 지금 국민들 눈에는 과거를 회개하겠다고 지금 자꾸 비치는 약간 그 충돌 지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인데 한마디 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높은 게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에 보면 자신감이 엄청나게 묻어나거든요. 자신감 뿜뿜하는 건 알죠. 근데 그게 정치인의 자신감은요. 감정이나 기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건과 환경에서 나오는 거거든. 지금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야당의 지금 반대진의 야당의 모습, 그다음에 국정 지지율, 게다가 지금 여당조차도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자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갖춘 조건이라서 이 구도에서는 야당이 참 웬만해서는 뚫기 어려운 지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당권자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당권파 쪽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연하면 이기냐 윤석열.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017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당한 다음에 그때 홍준표 대선 후보가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그게 2017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 제명했습니다. 근데 거 봐라. 제명해도 어차피 참패하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예, 답이 없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제명을 안 하고 모두를 끌어안고 지금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국민들은 계속 너 윤호개인하고 지금 손잡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은 출제자가 내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지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뭐 막 아무거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든지 국민들은. 근데 지금 장도혁 대표는 리더십에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 지금. 네,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뭐 국민의힘 윤리위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동행한 뭐 우재준 의원을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윤리위의 징계를 또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할까요? 뭐 하자는 여론은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저는 그건 배현진 의원이 마지막이라고 봐요. 이제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이 얘기는 경고성 발언인 거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앞으로 투어할 텐데 투어할 때마다 너희들 계속 가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약간 경고성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러지 마라 라고 하고 자중하라 하는 건데 윤리가 정치에 이렇게 과하게 개입하는 건 온당치는 않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윤리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철승 의원이 좋은 전 그 소속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종교가 상수도 기능을 한다면 정치는 하수도 기능을 하는 거다. 근데 그 하수도 기능에 너무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너무 과하게 들이대면 정치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점에서 이제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과하게 윤리를 통해서 관철된 측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배현진으로 저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당에서 이제 앞으로 단일 대우로 가야 될 텐데 너무 한 전 대표에게 당신들 그 해당 얘기 좀 하지 마라라는 경고성 시그널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징계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분명히 징계 나올 거예요 다시.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당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한동훈을 막아라를 언론 인터뷰에 하는 거 보고 머릿속에는 한동훈밖에 없구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어디 뭐 민주당이든 어디든 당대표가 탈당하고 제명시킨 사람 언급을 하나요? 언급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나는 걔랑 격도 다르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직접 언급을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한동훈 쫓아다녀? 야 그러면 뭐 경고성이라도 그러면 아예 한 명이라도 징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분만 계속 커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해요. 보수 유권자들이. 이게 굉장히 암울하다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은. 예. 민주당에서 지금 또 관심 되는 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출마를 하게 될 것이냐잖아요. 근데 앞서 이건태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오늘 뭐 최고위에서 지금 복당 관련해서 절차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항을 공천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근데 제가 그걸 뭐라 그런 건 아니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에는 명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한테 주면은 내 차기에 8월달에 전당대회 어떤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를 내가 품고 공천을 줬다. 뭐 이런 거고 만약에 김남준 전 대변인을 주면은 나도 친명이라니까 대통령의 입을 내가 여기다 공천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다 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한 번만 공천이 될 거고 한 번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막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연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세요? 최평론가님. 저는 한 사람은 연수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렇다면은 김남준 대변인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의원들 내부 기류는 부채 의식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또 동지적인 어떤 그런 산물도 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보고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은 아마 저는 거의 뭐 그 그러니까 경선 통과할 게 확실시 되고 얼마 전 대통령 만나서 그랬잖아요. 시장합니다. 밥 주세요 그랬잖아요. 진짜 배고파서 시장이라고 그랬겠어요. 요새 참 유머의 수준이 높으신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뭐 김남준 대변인은 그 연수로 이동해도 충분히 대통령 측근이었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전 그래서 약간의 이번 공천은 명분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그 송영길 대표에게는 개항의 복귀가 좀 유력해 보일 것이라는 게 저도 전망입니다. 네. 똑같은 생각이신가 아니면 아직도 개항을은 끝까지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신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굳이 이제 저한테 선택을 하라면은 송영길 대표가 개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각자 후보들은 끝까지 버텨야지 좀 더 유리하게 되니까 지금 버티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의 오늘 아쉽게도 최수영 평론가와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고품격의 이런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덕담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치와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에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영동 지방에도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눈의 양은 1cm가량 되겠고 오늘 흐리다가 중부 지방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동풍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밤에는 맑아집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영상으로 출발해서 한낮에 15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8도로 동풍권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대전 13, 전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권 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최대 풍속이 순간적으로 15m 안팎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또 당분간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의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 해안가 너울이 높아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이 자주 불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쪽 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염이 높은 상황이라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내일 밤부터 또 강원도 쪽으로 눈이 1에서 3cm가량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살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의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70년 만에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오늘 사건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촉법소년이요. 정확한 의미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좀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신데요. 일단 우리 형법에서는 만 14세 되지 아니하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범죄의 길로 빠질 위험이 큰 경우에는 형벌 대신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년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소년법의 적용이 만 10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만 14세가 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할 수는 없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바로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자,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거를 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실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나 범죄의 재질이 체감될 정도로 심각한가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범죄의 어떤 절대적 빈도와 좀 특정 연령대의 집중도, 범죄의 질적 악화가 뚜렷한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해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고요. 3년 사이에 한 2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의 한 60% 정도가 만 13세에 좀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또 생계형 절도가 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성범죄나 마약 유통, 뭐 지능형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 등 성인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때로는 이 성인 범죄자들이 촉법 소년을 포섭을 해서 배달책이나 수거책으로 하는 그런 사례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만 13세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인데 그쵸. 이렇게 범죄가 늘어나고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만 13세가 만약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네. 그러면 성인 범죄자와 같은 그런 절차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응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만 13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년법이 적용은 받게 되고요. 네. 그렇다면 소년법의 특수체계 내에서는 좀 성인과는 차별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일단 뭐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뭐 경찰 조사를 거쳐서 검찰로 송치가 되겠죠. 그러면 아예 성행이나 뭐 지능, 환경,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서 죄질이 가볍거나 교화 가능성이 크다면 소년부로 송치를 해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강력 범죄라거나 뭐 재범 의 위험이 높다라고 한다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가 됩니다. 근데 뭐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일단 성인 수용자들과는 좀 분리된 그런 별도 공간에 수용이 되고 징역형이 확정된다 해도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도소로 보내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형도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 13세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 선고, 그러니까 뭐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형과 무기징역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벌금 받을 때 이렇게 노역장 유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연령을 한 살 낮춘다 이랬을 때 과연 범죄 예방 효과 확실히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뭐 일단 뭐 일반적인 뭐 예방 효과, 그러니까 뭐 이전에는 뭐 나는 사고 쳐도 촉법이니까 괜찮아라고 했던 보통의 아이들에게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뭐 경각심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좀 범죄 억제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담은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순히 연령을 한 살 낮춰서 좀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사실 뭐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 범죄의 억제력은 이 처벌의 강도와 확실성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도 수사 인력과 이 소년 사건 전담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걸 또 확장, 만약 13세까지도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감당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의문도 사실은 좀 있고요. 네네. 또 지연이 돼서 좀 처벌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아이들의 특성상 범죄와 처벌 사이에 좀 인과관계를 좀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사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걸 반대하는 분들은 낙인 효과 우려하지 네. 않습니까? 이 낙인 효과,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경우에 재사회하는 게 사실 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 뭐 말씀하신 이 낙인 효과는 소년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우려 상황이죠. 솔직히 뭐 만 13세 전과자 된 소년이 뭐 네 인생 다 끝났어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거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엄격함은 유지하면서도 교정과 교화의 유연성을 갖춘 보완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뭐 일단 어린 나이에 생긴 전과가 평생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전과 기록을 뭐 조건부로 삭제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소년의 경우는 재사회화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담 관찰관을 붙여서 학교 복학이나 뭐 직업 훈련을 강제하는 방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낮에는 외부에서 기술을 배우고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다시 수용 시설로 돌아오는 좀 개방형 소년 교정 시설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경우는 53년에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70년 넘게 네.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유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국제 인권 기준에서는 오히려 연령을 낮추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충돌할 소지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아동권리인권위원회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을 최소 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있는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고요. 사실 뭐 연령을 좀 하향하게 된다면 일단 뭐 국제사회로부터 아동인권을 뭐 후퇴시켰다. 내지 뭐 아동의 발달 및 뭐 보호 기준에 어긋난다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좀 제시하는 강력한 근거이기도 한데요. 근데 반면에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국제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네.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각국의 치안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고려한 입법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협약 비준국으로서 어떤 책임과 국내 치안사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촉법소년 같은 제도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독일, 스페인, 좀 유럽 다수 국가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보다 좀 더 높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만 1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의 일부 주는 아예 연령 제한이 없는 주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참고로 덴마크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5세에서 14세로 낮춘 적이 있었는데요. 연령을 낮춰도 범죄 예방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소년들이 형사사법 절차에 노출되면서 재범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좀 관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만 15세로 원상 복귀한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 성평등 가족보 같은 것에서는 이게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처벌하기 전에 네. 가정하고 학교의 시스템, 훈육 시스템이 먼저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사실 뭐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하신 그 훈육과 처벌이 뭐 어떤 뭐 선후 관계라기보다는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년범들의 경우에는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네. 이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범죄의 양상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이미 가정과 학교의 통제를 벗어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같은 논리가 좀 적용되기도 조금은 어렵죠. 사실은 엄중한 그 법적 절차 그 자체가 때로는 이 아이들에게 강력한 훈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보도가 나온 그 강력 사건 중에 보면 촉법 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 그런 네. 사례가 계속 보도가 되니까 네. 그래서 더 국민적 분노가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괴리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촉법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네. 이 보호처분은 이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이런 좀 가벼운 처분에서부터 소년원 송치까지라는 무거운 처분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네네. 이 사실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이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소년원 송치 2년인데요. 이 송치 기간 좀 대폭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소년범의 경우에는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해서 뭐 24시간 밀착막하는 수준의 관리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범죄 피해자들 고통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촉법 소년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과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 맹점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일단은 이 소년보호 사건이 좀 미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을 알기도 어렵고 발언 기회도 없고 사건이 언제 끝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일단 피해자가 최소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가해 소년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을 노력했는지 여부를 보호처분 결정 시 하나의 지표로 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아이 정진아 변호사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7일 금요일 전개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